어쨌든 근본적인 기능화가 됐고, 그다음에 위에 발굴이 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 군민 평화 공감 초청 대화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 마당 열기입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요. 강화의 굉장히 대표적인 또 모범적인 또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김정택 목사님, 인천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양도면에 계신데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분들 많으신데 아마 절 인사말을 시킨 거는 이번에 30일 단식을 했는데 그래도 건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절 인사말 시킨 것 같아요. 만난 분들이 이게 좀 몸에 이상이 없냐 그러는데 실은 몸이 더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참 기다려졌는데요.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정부나 정당이 잘 도와서 어떻게든지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걸 좀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4.27 1주년인가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들 손이 있게 했을 때도 야, 저걸 어떻게 김정은 문재인 만났을 때 1주년 기념은 양쪽 국민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어땠냐 얘기 나눠서 하면 대단했을 것 같은데 참 그러지 못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하고 남이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DMZ 그쪽은 서로 보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강화는 저 북쪽 분들 다 이렇게 보면서 손도 흔들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참 이쪽은 좀 뭔가 그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위험 지역인 이 한강하고 이쪽 바다 쪽이 뭐가 이제 DMZ가 아니니까 뭐 바다에 금도 못 긋고 그래서 강화에서 그야말로 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대단히 높아야 되는데 좀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점, 그래서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이거 얼마나 정말 대중적으로 평화운동을 잘해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좀 잘 돼서 좀 제가 바란 바는 제가 워낙에 바다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제주도부터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는 강화도로 와가지고 이 바다 해상에서 남북의 배가 만나가지고 씨 마켓이 좀 어떻게 열렸으면 하는 뭔가 좀 그런 어떤 그 강렬한 충격 같은 거를 또 한번 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듣고 우리 얘기 나누고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신선하게 대단한 상상력으로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은 현재 인천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내감면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김희중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 목사고 40년 부평공단에서 근로자 목회하다가 은퇴한 지가 4, 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약간 노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평생
그저 평화를 위해서 일했는데 강화 보니까 또 이런 귀한 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야 기대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흥렬 선생님께서 한강하고 평화센터 만드시고 센터장이 되셔서 이처럼 강화에서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평화자만 들어도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680번지예요. 거기서 태어나는데 강화가 고향이면서도 저는 실향민은 아닌데 북의 아버지와 형님을 6.25 때 잃게 됐어요.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하고 둘이서 그냥 연좌제 밑에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35년을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했는데 기독교 성실한 목사로서 민중운동이 아닌 그냥 근로자 목회로 한평생을 지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평화가 그리워서 통일이 그리워서 남북평화재단 만들게 되었고 송 시장님 아주 초년에 아무것도 못하실 때 같이 그 일을 만드시는 일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 북한도 돕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송 시장 때부터 평화 일을 시에서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 박남춘 시장님 임기 시작되면서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위원장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시에서 처음 지원을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계속 3회째 한 건가 2회째 한 건가요? 시 지원은 3회째? 네, 2회째 시작했고 지금 교동에서 또 실향민 그 40명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 실향 회고록 그런 거 지금 만들고 있고 이번에 또 통일부하고 그 인천시하고 만양의 배 띄우기 2번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에 대한 도전적인 액션을 계속 취해가고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강화에서 한번 평화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외포리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이름을 평화의 집 그렇게 지었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한 2년 전부터 교동에 있는 난정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거기에 평화학교를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굉장한 소원이었어요. 그 처음에는 그 뭐가 될까 그리고 그냥 꿈만 꾸고 얘기만 했었는데 제가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막 밀어제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작년부터 우리 강화에서 유일하게 우리 박흥렬 센터장님 또 거기 교동에 방형길 촌장님 그렇게만 민간인으로서는 위원이 돼 있어요. 한 17명 위원 중에서 시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그다음에 그 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통일부 직원, 인천발전연구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2년 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추진위원들을 만들 건가,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 속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민간인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그 평화도시 평화학교 추진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중심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작년 연말에 162억 예산이 승인됐고 사업이 승인돼서 올해는 많이 발전이 돼서 벌써 9월 달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바로 지금 이제 진행이에요. 11월 달에 저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건축 시작하게 되고 건축 규모가 162억이니까 200억 정도는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난정초등학교 건물은 전시관으로만 쓰고 그 다음에 숙소동을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일 최대 수용 인원이 한 120명 정도, 치면은 190명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건데 세미나실 이런 거가 없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하고 학생이 한 30% 활용을 하고 시민단체들 그리고 대한민국 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은 강진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평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1급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12월에 이제 건축 시작해서 그 전시동은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평화관, 남북 생태관, 역사관인데 그거는 인천시에서 그 관은 지금 만드느라 용역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서 강화에 정말 평화 어떤 그 중심되는 한국의 평화 중심되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격려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강화에서 이렇게 정말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나는 강화가 정제두 선생을 주축으로 해서 양명학, 강화학파가 돼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이시우 선생님, 박흥렬 선생님 또 아까 얘기한 저 사람은 이름이 누군가? 윤여건 목사님. 윤여건 목사님 또 인사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강화 평화학파, 강화 평화학파, 한국을 뒤흔들고 남북을 평화하게 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그런 평화학의 산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죠. 우리가 한번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강화 평화학파 그 꿈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강화군민 평화공감 대화마당 강화에서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하지? 이 행사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군민 대화마당을 통해 평화 공농장 형성의 계기로 삼고요. 두 번째로는 강화 국민의 평화 인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자. 세 번째로는 평화 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음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화 평화 만들기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지금 3,3만원 계시고요. 우리 강화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강화 아닌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평화운동가로 사진가이자 평화운동가 이시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희 한강하고 평화센터 박흥렬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저는 송해면에서 태어났고요. 2016년에 강화에 평화 통일 운동하려고 활동가로 살려고 내려온 함경숙입니다. 저희 평화 어머니의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평화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한강하고 평화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열공 학생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 보면은 주체가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의 공론장 형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평화라고 하는 가치들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특히 강화에서는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좀 적어나마 예산을 주는 바람에 이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관하는 한강하고 평화센터 뭐 제가 이렇게 가끔씩은 말씀을 드리지만 한강하고 평화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조그만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황경숙 쌤이나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도 한 두세 분 계시는데요. 같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강하구라고 하는 명칭이 마치 이렇게 그 DMZ나 NLL과는 달리 이렇게 지역을 갖다 일컫는 명칭,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전협정상에 이제 이미 남북 경계를 가르는 것으로서 한강하구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강화군 같은 경우 엊그저께 이제 언론중재위에 또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한강하구라고 하는 명칭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하고 DMZ 또는 NLL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왜곡되어진 이런 의식들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강화나 교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강하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강하구 평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내년, 내후년에도 같이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 삼산에 살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저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발전한다고 합니다만 이제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이제 듣는 게 더 중요한 자리 같아서 한 30분 정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 위한 두뇌 회전용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이제 듣도록 하는 순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선 제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어떻게 평화운동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이념체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관 같은 것도 자연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 이제 산에 이름을 붙이고 산의 경관을 조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도의 이념적 활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금강산이 자연이잖아요. 자연인데 금강산이란 이름이 붙는 순간에 벌써 금강산은 자연이 아니라 하여튼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물체가 돼 버렸습니다. 원래 금강산이라는 그 원래 명칭은 굉장히 외우기도 힘든 복잡한 외래어입니다. 바즈라 브라지냐 빠라미따라는 산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원래 금강산의 명칭이 그런 이름입니다. 금강 받냐 바람일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의 산스크리트어가 바즈라 브라지냐 빠라미따 산인데 그걸 번역을 이제 금강산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민족적인 산이 금강산이잖아요. 근데 가장 외래적인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민족적인 것으로 읽혀지고 있단 말이죠. 가장 당시로서는 신라 당시로서는 가장 세계적인 어떤 사상이 이 금강산에 투영돼가지고 수없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민족의 명산으로 가장 민족적인 산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그냥 자연 경관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제 금강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냥 누가 아이디어 내 가지고 금강산 이름 붙이자라 해서 된 게 아니고 당시 당나라와의 당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당시 원효나 의상 같은 사람들이 의상이 처음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금강산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계속 발전돼 가지고 이제 단순히 산천 만다라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에 전 국토를 당시 신라의 전 국토를 하나의 불국 정토로 보고 그게 이제 불도가 이렇게 폐연된 사상으로 봤기 때문에 가장 변방이었던 당시로서는 가장 변방이었던 금강산도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거죠. 이 가장 변방인 국경인 금강산조차도 신라의 불국 정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념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바즈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금강산을 이렇게 번역할 때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옛날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보석 자체가 이렇게 보석으로 취급된 게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금강산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걸 지금 다이아몬드 마운틴으로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잘못된 번역이죠. 원래 이제 바즈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번개란 뜻입니다. 번개친다,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깨달음을 얻는다. 도노라고 하는 말이죠. 도노 점수할 때. 순간적 깨달음, 이런 말이니까 사실은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번개산, 썬더 마운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적봉 뒤에 벼락산이 있잖아요. 벼락산이 한자로는 이제 별악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원래 이게 벼락입니다. 벼락친다라고 할 때 불교적 개념의 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적봉 평화전망대에 금강산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만, 이 벼락산이 가장 잘 금강산의 이념, 바즈라 마운틴의 이념을 가장 잘 살린 것이 사실은 우연찮게도 이 제적봉 전망대가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런 이제 사물조차도 고대 이데올로기가 쌓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민족의 명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습관적으로 갖는 순간에 사실은 그 자체가 고대 이념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화도도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요, 강화도 역사도 하나하나가 그런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그런 이제 이념들이 쌓이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강화를 볼 때도 누구나 다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이게 유라시아 체계, 그다음에 세계 체계의 부분으로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우리의 평화의 과제를 푸는데도 그게 아주 유효하고 또 풍부한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망월리 평야 같은 데 보면 그냥 자연 풍경 같은 풍경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몽골 침략에 대항해서 간척을 한 당시로서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간척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만, 국가가 나서 가지고 대규모 간척을 했던 건 이 강화도가 처음이었었거든요. 망월리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월곶 이쪽에 이제 가장 대규모 간척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평야 자체가, 망월리 평야 자체가 자연 풍광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유라시아 제국 몽골에 맞서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만들어냈던 하나의 유적입니다. 유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옆에가 염화 아닙니까? 염화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염화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등록이나 뭐 승정원 이렇게 어디에 봐도 염화라는 게 없었는데,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도를 작성하러 왔잖아요. 지도를 작성하면서 당시 이제 프랑스 말로 히비그르 살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비그르가 강이라는 뜻이고 살레라가 짜다는 뜻입니다. 솔트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자기들 정확한 이름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볼 때 맛을 보니까 짜긴 짠데 그냥 모양을 보니까 규모는 강정도 규모라고 봐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을 이제 1820년도에 프랑스 지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1871년도에 일본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이 유럽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메리카까지 가가지고 전 세계를 도는 대규모 사절단이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를 들려가지고 그 지도책을 입수한 거죠. 지도책을 입수해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출간하면서 히비그르 살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말 그대로 짠 강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염강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여기를 바다로 봤거든요. 바다로 봤어요. 규모와 관계없이 이제 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다로 봤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강으로 봤고, 드디어 이제 일본은 이제 하천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염화란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염화란 이름 자체가 우리 유지와 관계없이 유라시아 체계가 작동하면서 엉뚱하게 붙여진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얼핏 볼 때 그냥 자연스러운 풍경이고 자연 풍광인데, 경관에 불과한데,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쭉 돌아보게 되면 고도의 이데올로기적인 이 경관이고 이걸 다시 이제 풀어내는 과정을 봐야지만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누적되어 있는 이런 과제들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하구 문제를 볼 때도 이제 이런 몽골의 유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런 유적 이런 등등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죠. 이게 심각하게 그냥 교양 차원에서 알면 되는 문제가 됐지 이게 심각하게 우리의 현재 우리의 구조를 억압하거나 규정짓거나 않습니다. 근데 이 한강하구 문제는 한강하구란 이름도요. 이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옛날에는 한강 전체를 하나로 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용산강, 서강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김포 쪽은 이제 조강이라고 불렀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었지 한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한강하구라고 하는 단어가 하여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은 정전협정 때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그전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정전협정에 처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강이 하나의 강이고 한강이고 강의 입구니까 한강하구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붙여낸 이름일 뿐이었던 거죠. 이 강의 이름은 원래 이제 조강이죠. 조강입니다. 김포가 이제 이 이름을 잘 살려가지고 한강하구라는 이름보다도 조강이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의회에서 막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조강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논쟁까지 하면서 이 이름을 사수하려고 하시던데 그런 자세가 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과거 역사를 되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개념에 담겨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잔재 흔적 이걸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강하구 문제, 한강하구는 이게 1952년 2월 15일 날 정전 협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강하구라고 하는 이 안건이 처음 등장합니다. 전쟁 중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치고받다가 이제 육지에 있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문제가 웬만큼 정리가 되게 되자 52년 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한강하구 문제를 이제 합의하게 됐고 이거는 처음에 제안하고 나서 하루 만에 통과됐습니다. 아무 이견이 없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갖고 있는 특성인데 육지와 강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만 육지와 강의 어떤 자연적 특성이 또 전쟁 과정에서 이런 협상의 주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또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강하고는 이미 이제 이 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이미 유럽이나 서구 세계에서조차 낯선 것이었습니다. 1948년대 처음으로 그 베오그라드 지금 옛날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죠. 지금의 세르비아인데 그 베오그라드에서 처음으로 거기가 다니브강 흐르지 않습니까? 다니브강 위원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만들면서 다니브강 이 관련된 조약이 처음 체결됩니다. 48년. 그러니까 우리 막 해방되고 할 때 그때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런 강을 어떻게 할 거냐.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다니브강이 여러 나라를 거쳐 지나가잖아요. 그 강의 국경에 다 그어져 있는데 배가 지나갈 때마다 국경을 어떻게 통과할 건지가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강은 이게 안 된다. 육지는 국경을 그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게 가능하지만 강은 이거 의미가 없고 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강은 공동 관할권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브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건 이제 당시에 이제 티토 대통령이 이제 스탈린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질 때였거든요. 48년도가. 미국이 뒤에서 밀어줘 가지고 이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이런 접근법을 강에 대한 접근법을 선호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 스스로가 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경험들이 이제 쌓여 있었던 거죠. 그 뒤에 라인강 같은 경우는 라인강 위원회 같은 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강에 대해서만큼은 국경을 없애고 공동 관할권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도 다니브강위원회는 그 국경을 없애버리고 강을 관리하는 위원회, 다니브강 관리위원회가 각 국가 대표들 2명씩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1년 전인가요? 다뉴브강에서 한번 우리 배가 관광객들이 탄 배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헝가리 쪽에서. 그때 헝가리 정부가 이걸 다룬 게 아니고 다뉴브강 위원회가 다룹니다. 그러니까 강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강과 관련된 국경하천 또는 접경하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48년도에 국제적으로 마련됐고 뒤에 이제 국경 하천 조약 같은 것도 마련되게 되고 이런 이제 와중에 정전협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투영돼 가지고 한강하구를 합의하는데 공산 측에서도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그 한강하구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이견 없이 이 조항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제 1954년도 이제 10월 달에 정전협정이 다 만들어진 한 뒤에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제 이 한강하구에 진짜 배가 다니도록 그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다닐까 규칙을 정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정전협정의 부속 합의서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한강하구 항해 수칙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의 부속 합의서에 이제 문서가 있는데 1호가 이제 이 한강하구 항행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금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제 계속 이 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정 한강하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항행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조문으로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정전협정 1조항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못 다녔죠. 못 다녔습니다. 못 다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물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남쪽에서 다니고 싶을 때조차도 남쪽에서 배를 띄고 싶을 때조차도 유엔사가 이걸 가로막았어요. 유엔사가. 사실 처음에 이제 이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가 이제 2000년에 한번 제가 그 예술가들하고 같이 우리 윤 목사님 자제분도 태워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1회 배 띄우기를 여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 행사할 때는 저 아무 경험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일부, 외교부, 뭐 국방부 다 이렇게 그 접촉해봤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서로 막 넘기다가 맨 마지막에 국방부 대북과 북한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 하냐면은 이것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곳이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아니 대한민국 그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고 북이 인정하지 않아도 어쨌거나 북한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고 당연히 비무장지대 한강하고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인데 우리 영토를 왜 우리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랬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 결론을 냈고 그냥 한강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로 1차 대뒤가 끝났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다시 이 행사가 이제 외포리에서 두 번째 행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통 그 행사를 여러분들은 이제 1회 행사로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 행사를 이제 처음에 기획하게 됐던 것이 저는 이제 그 행사까지만 이제 첫 행사까지만 기억 그 뒤부터는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어온 건데요. 이 첫 행사가 어떻게 이제 5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이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2004년도에 제가 양도 그 도장 예사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유엔사 문제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유엔사 같이 걷기 운동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강화를 떠나가지고 이 민통선을 따라서 또 부산까지 내려가서 오키나와에도 유엔사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걷는 한 2달 넘는 이제 장정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그 당시 한명숙 그 총리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총리 되기 직전이셨는데 유엔사 문제를 어쨌든 한번 이렇게 좀 전혀 몰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하고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 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을 이제 대통령 결정해가지고 한미 간의 막 관계도 막 안 좋아지고 막 난리가 날 때였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작권 환수작이 막 시작되고 있는 초기 설계 단계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일단 그 문제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야기 시작은 거기였었는데 이제 당시 주류의 여론은 전작권을 넘겨받는데 한미 연합사를 해체해서 넘겨받느냐 아니면 유엔사를 해체해서 넘겨받느냐 이 두 가지로 논쟁이 됐던 겁니다. 이제 박명 교수는 연합사를 해체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었고 저는 연합사 해체를 해서는 안 된다. 연합사 해체하더라도 유엔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전작권 환수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말빨이 딸렸는지 박명 교수 쪽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연합사를 해체해서 전작권 환수받는 게 당시 군 쪽의 주류 여론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총리 한명수 총리도 유엔사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자기가 당에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얘기를 풀기에 너무 어려워 보인다. 사실 복잡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교수 손을 들어주는 거로 그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자리에서 제안했던 게 유엔사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풀 수 있는 뭐가 없겠냐라고 이제 두 분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강 하구를 주목시키면은 유엔사 문제가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하구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정전업장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엔사가 오랫동안 막아가지고 못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타고 정전업장에 따라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유엔사가 분명히 막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적 여론이 유엔사를 주목하게 되고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알려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한강하구 배 띄우기라고 하는 거가 실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하구 평화 배 띄우기는 그냥 배를 띄워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남북 간에 뭘 좀 해보자, 협력해보자라는 차원이라든가 백귀를 복원해보자든가 이런 컨셉은 아니었었고요. 유엔사 문제와 만나기 위한 어떤 단서였습니다. 단서였었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2005년 7월 7일 날 이제 저희가 이 행사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유엔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유엔사도 이런 걸 처음 겪어본 거예요. 민간인이 이제 유엔사 관할이었던 곳인데 한국군도 아니고 민간에서 이걸 하겠다고 딱 신문에 보도하고 발표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몰랐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너희들 이 계획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을 유엔사와 함께 할 거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당신 앞에 정전협정이 있으면 1조 하나만 읽어보시라. 거기에 따르면 한강하고는 민간소모 항해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사의 허가를 맡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막 뒤적뒤적 거리면서 확인해보고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처음 정전협정 1조항을 뒤져본 겁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처음에 어떻게 첫 단추를 꿰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첫 단추가 이제 딱 껴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엔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유엔사를 만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유엔사 여기가 한 번도 배가 다닌 적이 없고 또 남북이 대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만나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가가 아니라 협조를 받기 위해서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고 연락드리겠다고서는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때 전화가 끊겼는데 밤새 토론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유엔사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딱 첫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협조하겠다 하면 우리가 만나주겠다고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당시에 케빈 매든이라는 그 대령이 유엔사 이제 서열 2위에 판문점 수석 대표였는데 케빈 매든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마중 나와가지고 자기 사무실 데려가서 아주 큰 탁자인데 거기 이제 한강 하구 지도, 군사 지도, 미군이 갖고 있는 가장 정밀한 지도
강 바닥에 나와 있는 그런 지도를 이제 쫙 펼쳐놓고 우리를 딱 앉히고 자기가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정전협정 1조항을 읽어주더라고요. 한강하고는 민간선박 항행에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의 행사는 가능하다. 가능할 뿐 아니라 아주 원더풀한 훌륭한 행사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서로 웃는 분위기에서 저렇게 좋게 이렇게 인사치를 하고 나오고 바로 그 사실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확인된 거였으니까요. 유엔사도 한강하구에 배가 다니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이제 보도했더니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난 바로 다음 날 케빈 메든이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 보도자를 봤는데 내 말을 오해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오해냐? 어제 당시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워딩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미군하고 이제 미군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접촉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일로 한국군과 미군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군은 말을 자주 바꾸고 하여튼 뭐가 지저분해요. 뭐 뒤끝이 많고. 근데 미군은 하여튼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페어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케빈 메든이 처음으로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그런 한 적 없다라고 딱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좋다, 우리가 잘못 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배가 다니는데 유엔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전화기가 지금 든 상태에서 막 그 참모들하고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더니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전협정이 있고 정전협정 부서가비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서가비서에 보면 한강으로 항해하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그 등록 절차를 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사 허가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밀렸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렸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등록 절차라니. 우리가 여러분 차를 사면 등기를 맞춰서 법원에 등기를 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받고 다 그렇게 하죠.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등기와 등록이 끝난 배들만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엔사가 등록 절차를 밟으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유엔사가 정부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 옛날 45년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미군정 때처럼 유엔사가 정부로 오해될 수 있는 논쟁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케빈 메든이 어쨌든 정전협정 해석은 유엔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전화를 딱 끊으면서 이제 그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유엔사의 허가권이 한강하고 배든 민간이든 한강으로 들어갈 때 유엔사 허가권이 과연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쟁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 이거 좀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뭐 일이 잘 될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조금 이제 막 의기소침해졌었는데 몇 가지 상상을 해보니까 이건 무조건 케빈 메든의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본 거죠. 한강하고 항행 수칙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한강하고 항행을 하지 않고 비행을 한다면, 열기울 뛰어가지고 한강하고를 비행한다면 비행 규칙이 없단 말이죠. 정전협정에는. 그러니까 위반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마크 행사하고 할 때 저 김포 건너편에 연미정 건너편에 유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섬이 갑자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어요. 누가 자기 땅인데 당시 돈으로 3억인가 뭐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어쩌고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상상하고 이런 얘기를 해본 겁니다. 거기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육지에서 유도까지 그 거리가 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도까지 다리를 놓자. 우리가 근데 다리를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낚시터 같은 데 띄워놓는 부교 있잖아요. 이런 걸 띄울 수 있잖아요. 거기를 띄워놓고 그 위를 걸어서 유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보행이 되잖아요. 보행 규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행 규칙만 있는 거예요. 정전협정에는. 그래서 이 보행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이런 걸 상상 못한 거죠. 그 당사자들이 한강하구에 겨울이 되면 강이 얼잖아요. 강이 얼잖아요.
한강하구는 군사분 개선도 없고 비무장지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이 얼게 되면 사람들이 강 위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북한 쪽 육지에 발을 디디면 안 되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 쪽 육지에 발을 디디면 안 되죠. 하지만 강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몇 가지만 상상해봐도 이건 충분히 그 유엔사 케빈 매든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딱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행사를 계속 이어왔고 또 그런 놀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가 드디어 올해 드디어 제가 이제 4월 30일 날 올해 4월 30일 날 김포에서 이 배뛰기 행사는 김포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인천시도 물론 관심은 있지만 정작 강화군이 가장 관심이 없어요. 강화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직접적 관계가 없는 김포시는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되면서 열심히 정말 뭐 국제 포럼도 열고 하면서 이걸 대책을 만들고 실제로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항하고 관련된 그 사업들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30일 날 이제 김포에서 이렇게 거기 이제 배가 이제 우리처럼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 어선에다가 한 3명도 타는 이렇게 어선 한 10척 띄워서 이렇게 갔다 오는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통일부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 한번 참석할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겠다라고 딱 갔더니 당시에 이제 그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이 왔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같이 그 배에 타게 됐습니다. 배를 타보더니 하여튼 굉장히 그런 체험이 좋았던가 봐요. 좋으셨는지 이 행사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크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김포, 인천, 강화, 뭐 파주, 고양도 같이 포함되니까 이렇게 크게 가지고 여러 이 한강하구에 있는 접경한 지자체들이 같이 해서 공동을 하면 큰 행사가 되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통일부 장관도 초청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지난 며칠이죠? 여기 통과에 갔죠. 통일부 장관이 타가지고 여기 통과에 갔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도화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법이 하나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자체에서도 통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여지껏 그 통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돼 있었는데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도 이 직접적으로 통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체로 그 규정한 이제 조항이 통과됐는데 그러면서 통일과 관련된 전국 지자체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이 다 모이는 지자체는 사실은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 모여가지고 통일부 장관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토론이. 네, 그런 거 말고 한강하구에 접경한 지자체 그 핵심적으로 일단 김포, 인천부터 해가지고 지자체가 따로 모이는 한강하구 지자체협의회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관련된 지자체 협의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굴러가고 있는데 이제 인천시 그다음에 이제 김포시단인데 아직 군단위까지 이렇게 참여하진 않고 있는데요. 그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김포시에서는 이제 염화수로 항행이라는 배뛰기 행사가 됐고 인천시에서는 이제 망향배가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기봉 전망대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통일부 그다음에 청와대 그 담당관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이 애기봉도 새로 꾸며가지고 이걸 좀 키웠으면 좋겠고 오두산 전망대는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사업도 지금 아마 그 사업 계획으로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지금
계획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물을 이렇게 자문하러 가서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전시물에 전시 그 영상에 오두산을 출발해가지고 애기봉까지 가는 그 선상 유람선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으로 이제 그 예정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9.19 그 남북 군사 합의서 하고도 그대로 다 연관되는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된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걸 딱 나서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나선 건 참 큰 성과죠. 큰 성과인데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이제 민간이 확 뒤로 밀립니다. 김포가 여실히 그걸 보여줬거든요. 김포 시민단체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 행사든. 김포시가 다 주도하고 있고, 김포 시민단체 완전히 손 떨어져 버렸고, 그 시민단체 주도하던 분들이 배에 타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게 좋은 신호기도 하면서 또 시민단체로서는 위기의 신호기도 하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날 4월 30일 날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그렇게 이제 지자체 협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한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 한강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한강하고 법은 뭐 당연히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보게 되면 9.19 군사 합의서, 여러분 9.19 군사 합의서가 비준이 됐습니다. 여지껏 남북 합의서란 이름으로 돼 있는 문서가, 남북 간에 합의된 문서가 총 238쪽입니다. 238개의 남북 합의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준된 게 12개입니다. 국회 비준이든 국무회의 비준이든 된 게 12개인데 이 9.19 평양 공동선언, 그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외에는 국회 비준 동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장돼 버렸습니다. 14선언 됐을 때 14선언 자체는 국회 비준 동의 안 됐는데 14선언에 딸린 남북 경협 합의서, 경제협력 합의서는 한 4개 정도가 다 국회 비준 됐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지켜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막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게 9.19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어쨌든 판문점이 비무장화됐고, 그 다음에 유해 발굴이 시작됐고, 비무장대 초소가 철수됐고, 그 다음에 한미 군사연습은 다시 복원됐습니다만,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합의됐던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이 유지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비준이 됐는데 남북 합의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약이거든요. 국가 간의 조약과 마찬가지인데 남북 관계 특성 때문에 남북 간의 조약은 남북 합의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기로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조약이에요. 조약은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법률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약은 그 자체가 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약은 한번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국내 법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국내법의 변형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회 비준동의가 보통, 그다음 국회 비준동의, 국무회의 비준동의인데, 어쨌든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준이 됐고 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한 법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육지의 비무장지대, 그다음에 한강하고 그다음에 서해오도, 육지와 강과 바다,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 그 비무장지대 법은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1년 동안 이렇게 계류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데서 이렇게 이견이 올라온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평화적 이용을 하다 보면 개발되게 되고 개발되면 환경이 망가지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망가지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 그다음에 자연 보존유산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 내에서 지금 이렇게 이견이 충돌해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통일부는 이걸 통과시킬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 비무장지대 법이 어쨌든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이 어쨌든 통과되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태까지 비무장지대는 심지어 자연환경보존법에도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넘겨받은 뒤로부터 환경부가 환경보존계획을 세울 수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금 관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조차도. 근데 이 비무장지대 법은 그걸 지금 부정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비무장지대가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 법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의 법률 관할권,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통일부가 내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전협정과 충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전협정이 찰떡같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 모든 게 다 근원적으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대충 알고 있었던 것을 대충 따질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정전협정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정전협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내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한 적이 없잖아요. 정전협정을.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다 찾아봤는데 국내 법 중에 정전협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전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법, 규칙, 규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근데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지켰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인 규제를 한 거죠. 스스로가. 자발적 규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리호 쌓아 올려졌잖아요. 누리호 쌓아 올려진 게 미사일 협정, 사거리 협정 우리가 이제 미국 양해를 받아가지고 벗어났기 때문에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미국이 규제한 게 아닙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막 핵 개발하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지게 되자 전두환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개발을 제한하겠다라고 자발적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규제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알아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풀게요 라는 말을 하는데 2-5년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제는 풀게요 라고 하고 미국한테 풀 때가 된 것 같네 라고 해서 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규제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전협정이. 왜냐하면 여지까지는 정전협정이 그런 건 줄 알고 있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었잖아요. 남북 간에 충돌했을 때 정전협정이 없으면 그야말로 바로 그냥 전쟁인데 그나마 정전협정이라도 있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어쨌거나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를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자발적 규제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는요. 이게 남북 정전협정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대로예요. 정전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단 당사자만 바뀌었어요. 예전에 정전협정이 북미 간의 정전협정이라면 남북 간의 정전협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당사자가 바뀐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거냐면요. 2018년 11월 달에 남북 한강하고 공동 수로조사가 있었죠. 수로조사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 그 다음에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따른 유엔사 규정 551-4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유엔사가 우리를 막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 한강하고는 일단 부표를 띄울 수 없습니다. 그 빨간색 이런 구 있죠. 위치를 표시하는 이제 그런 걸 그런 걸 띄우게 되면 강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영역을 칠까봐 이제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거겠지만 어쨌거나 부표를 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와 유엔사 규정에는. 그 다음에 배와 배끼리 만났을 때 연락 통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배에서 이쪽 배로 물건을 옮겨 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옮겨 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로조사 첫날 남과 북이 만나가지고 할 때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위치를 몰라가지고 막 헤맸죠.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빨간색 부표를 띄워놓고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부표를 띄지 못하겠는데 띄었죠. 남과 북의 배가 만나가지고 서로 통신했습니다. 통신했어요. 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를 남쪽 배에 옮겨 실었어요. 사람이 옮겨 탔습니다. 옮겨 타가지고 거기서 지도 그리고 조사 계획 짜고 다 보셨죠? 사진에. 다 유엔사 규정 위반인데, 정접종 부수화소 위반인데, 우리가 정전협정을 따랐다면 다 불법이죠. 그 행동은 다 불법입니다. 근데 정전협정에 의하지 않고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굵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서 하니까 당장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다 적응해가지고 다 바꾼 겁니다. 그 자리에 다 바꾼 겁니다. 이게 남북 당사자가 되는 것의 위력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통일부도 대단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게 꼭 정전협정을 우리가 무작정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신봉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고, 비무장지대 법을 만든 겁니다. 비무장지대 법을 만들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법과 국내 법과 유엔사 규정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충돌해요, 당장. 이미 군 쪽은 이게 심각히 충돌합니다. 여러분 교전수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북이 만약에 우발적 총격을 해왔을 때 남쪽에서 먼저 쏘느냐, 보고한 뒤에 쏘느냐, 쏜 다음에 보고하느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교전수칙입니다. 이 교전수칙이 합참의 교전수칙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거기 다 있잖아요. 한국군이 다 있으니까 합참 교전수칙이 있고, 근데 유엔사 교전수칙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서 무슨 뭐 총격이 있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먼저 쏘고 후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엔사가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서 정전협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해가지고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딱지를 딱 붙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참에서는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 이 교전수칙이 두 개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법, 그다음에 유엔사의 유엔사 규정 551-4 이 두 개가 좋게 말하면 병존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을 때는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데 이걸 지금 감내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이제 한강하구에 대해서도 이런 한강하구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그다음에 차관, 실장, 국장까지 실무적으로 이제 했고 이 과장이 실무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강하구법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그 협의회에서 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한강하구법을 만들 위한 작업을 아마 제가 이 행사 때 이인영 장관께도 다른 건 다 됐으니까 한강하구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해설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해설할 때 그걸 힘줘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강하구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죠. 유엔사와 충돌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돌하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뭐 한미 관계이기 때문에 막 부딪힐 수 없죠. 하지만 조절하고 뭐 때로 긴장할 수 있겠죠. 그동안 이런 긴장조차 없었어요. 긴장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츰 이 관할권의 영역을 넓혀 나가서 유엔사 규정이 사실은 유엔사는 이 규정을 실행하고 싶어도 실행할 군인이 없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조사할 군인이 없습니다. 유엔사 평택 본부에 유엔사 직원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폭증하게 되면 유엔사는 군대 조직이잖아요. 민원을 처리할 수 없어요. 이미 195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4년도 11월 17일 날 38선 이북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복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그 강원도 양양부터 경기도 연천까지, 그다음에 이제 고성까지 삼각형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원래는 유엔 사령부의 점령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원래 38선을 놓고 싸웠으니까 군사분계선 나중에 만들어졌고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기 전에
38선 이북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점령 통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상한 결의가 통과돼가지고 됐는데 유엔사가 딱 보니까 당시에는 철조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만약 철조망을 쳐버렸으면 민간인 아예 접근을 금지시켜가지고 그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철조망이 만들어진 것은 1967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 처음 언론에 공개됩니다. 그 전까지 철조망이 없었어요. 비무장지대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철조망도 없고 민간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유엔사가 호적 정리하고 뭐 토지 개혁하고 이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리 이건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1954년 6월 15일부터 이승만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서 한국 정부의 행정권만을 이양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 17일 날 행정권을 이양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철조망으로 막아놔가지고 민간인 자체가 아예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생겼던 거죠. 문제가 안 생겼던 건데 만약 이제 철조망이 제거되고 그다음에 이런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강화 부분만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김포시, 경기도, 인천시에는 한강 하구에 관련된 플랜이 최고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뭘 하겠다, 뭐 다리를 놓겠다, 뭐 항구를 만들겠다, 별별 계획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유엔 사령관한테 이걸 딱 갖다 놓고 지금 민간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민원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유엔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딱 협상에 들어가면 유엔사가 감당 못하죠.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원이 폭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954년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예 주권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가지고 이게 실행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이 엉켜있던 사고가 딱 풀리는 순간에 민원이 폭증하게 되고 유엔사가 이거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법으로 비무장지대법도 통과되고 한강헌법도 통과되고 서해 오도법도 통과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유엔사가 최소한 뭐 유엔사가 쉽게 이렇게 이 관할권을 내주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 한국 정부의 또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한가구 문제를 볼 때 그냥 자연의 강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남북 간에 뭐 강화군과 개풍군 뭐 이런 어떤 그 남북의 동네를 연결한다 이런 소박한 어떤 염원 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계 체계, 유엔 체계, 유엔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계 체계가 이 한가구에 딱 놓아져 있는 겁니다. 이걸 정식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우회적인 방법을 우리가 써왔었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유엔사도 물러설 곳이 없고 우리도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서가 딱 채택됐고 이게 국내법으로 비준까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계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계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역량의 한정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힘을 좀 모은다면 이런 일정표를 쭉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상당한 성취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시다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철조망이 강화나 교동의 철조망이 주로 이제 북쪽을 보고 이렇게 철조망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 드림이 포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드림이 포구부터 해서 이제 강화대교를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창우리까지 갑니다.
창우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약 키로수는 한 25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거기 이렇게 나들길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드림이 포구부터 해서 전쟁박물관 있는 데까지 철조망이 거기는 군인들이 나와서 경계를 서지도 않고 말 그대로 철조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조망이 2중이나 3중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일렬로만 철조망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환삼덩굴이나 이렇게 그 덩굴 식물들이 막 올라가 가지고 철조망으로서 기능을 갖다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강화에서 사실은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철조망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거의 한 10년 정도 국방부하고 씨름을 갖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철조망을 갖다 걷는 대신에 저기 어디입니까? 그 성동 섭지인가요? 섭지인데 그쪽 그 아래쪽인가? 하여튼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철조망을 갖다 걷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관측 장비를 삼성 SDS에서 이제 그 관측 장비를 달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관측 장비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재원에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 대고 철조망을 갖다 제거를 안 하다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이제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조망을 갖다 지금 걷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2차 예정지가 어딘가 하면 그게 1차 예정지고 2차 예정지는 초지대교 밑에 무슨 저수지가 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부터 해서 초지대교로 갔다 그 초지대교 앞쪽 김포 쪽 그 올라와서 강화대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차 구간이에요. 김포시에서는 그 구간을 걷자라고 이제 국방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요구를 안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우리 강화 쪽에서 보면은 드림이 포구부터 전쟁박물관까지 있는 철조망은 군인들이 경계도 안 서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철조망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강화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전면적으로 철조망을 걷기는 어려워도 여기 있는 철조망 정도는 걷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위대하신 유춘호 군수님도 그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걷고 있더라고요. 그 철조망을. 그 드림이 포구 그 바로 거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렇게 한 300m 정도 철조망을 갖다가 아까 전에 내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철조망을 갖다 걷었더라고요. 훤하게 앞이 보이는 거죠. 무슨 이유에서 철조망을 걷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강화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지는 이유는 뭐 지금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쪽에 있는 철조망은 걷든지 아니면은 저걸 갖다가 평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동락천이 이제 정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동락천이 저쪽 그 전쟁박물관 옆으로 이렇게 수문 있는 대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토건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이시우 선생 발제를 들으면서 뭐 가졌던 생각도 있을 테고 질문도 있을 테고 또는 강화에서 앞으로 평화운동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강화에서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그 의견들을 갖다 모아서 이렇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리자면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좀 적어서 붙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경 선생님부터 하실래요? 예. 학교에서 지금 뭐 강의하시고 그런 내용을 세상을 만들려는 이제 그런 궁극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좋은 사람은 좋은 교육에서 아마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과 뒤만 잘라서 얘기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바꾸면 평화로운 세상 또 우리 평화 만드는 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우리 강화에 있는 교육기관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데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고 고민하는 지점들이 녹아서 들어가는 수준에 맞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늦게 와서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혜면 숭례리에서 7월 1일에 평화 책방이라고 헌책과 새책을 같이 취급하는 책방을 열었는데 평화라는 말이 책방 앞에 붙으니까 어느 분이 꼭 참석하라고 해서 배우러 왔는데 강의는 못 들어가지고 다음에 유튜브로 올린 거 보고 질문 있으면 강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해면에서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는 이준서라고 합니다. 일단 이시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엔사에 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쭈면은 그 유엔사를 위해서 그 유엔을 옮기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상상은 많이 하죠. 늘상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 난정 초등학교가 그 평화학교 그런 센터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 강화도를 말 그대로 통일의 어떤 말 그대로 기점지, 한실, 그 평화의 어떤 심어주는 그러니까 굉장한 역할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왔어요. 이제 그런 다양한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뭐 통일, 뭐 이제 걷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철책동 같은 경우 우리 애들 되게 어릴 때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거에도 저희가 북한이니까 애들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전혀 이제 상상으로만 애들이 이제 항상 있잖아요. 근데 가시적으로 보니까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도 살고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저기 건물도 있네. 뭐 이런 정말 참 기가 막힌 어떤 동화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상력을 그러니까 나쁜 상상력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상력을 발현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다른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더 안 와. 마이크가 아니죠? 프랑스 선생님 옆으로 쓰셔가지고 잘생기셨으니까. 아니 그냥 육성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서 오늘 주제가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가 좀 배워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렇게 또 말까지 시키네요. 저는 미술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술사 공부를 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북한 땅에 이제 금강산, 내금강, 평양까지 이렇게 다 가봤는데 요 바로 우리 강화 코앞에 있는 개성을 못 가봤어요. 그때 개성 관광이 그 하루 당일치기로 했을 때 그때 좀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아마 1박 2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가지 했더니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개성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이제 큰 희망 중에 하나인데 요 강화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외포에서 평화 비티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개성 가는데 육로로 가지 말고 외포에서 비티우 가지고 요걸 갖다 임진강 하루 쪽으로 했어. 그 옛날에 거기가 이제 국제시장이었잖아요. 그 임진강 하류에서 거기서 이제 그 개성까지 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개성을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는데 뭔가 제가 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산교회 조원정 목사입니다. 저는 한강하구에서 이렇게 평화를 띄우기 그때가 2회였나요? 집행위원장도 하다가 저기 남양주로 이사 갔다가 다시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때도 교회에서 많이
관광하고 배 띄우기 할 때 교회를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참여하고 또 그랬는데 제가 있는 감리교가 있으니까 이제 다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뜻맞는 목회자들하고 함께 이 평화 만들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를 들어서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있습니다. 저는 이수성이라고 하고요. 송도에서 왔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 강화에서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강의를 쭉 듣다 여기저기 메모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고 제도화한다라면은 오히려 민간인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펀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는 그 어떤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요. 일단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의식이 자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이들하고 오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통일 얘기를 쭉 하는데 애들 중에서 좀 생각이 띄어있는 teen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가 정말이지 잘못했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본하고 불가 협정을 통해 가지고 통일과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지들끼리 이제 의논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게 거의 50대 50 정도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불가협정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더 코멘트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그 끊임없는 민원 제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돈하고 사람이 모든 일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돈 같은 경우는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펀드를 구성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활동은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저런 것들을 모색하고 방안을 구상하고 해서 실천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와가지고요. 좀 이게 강화에서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하지 이제 문자 좀 보고요.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처음 바로 연동에 살면서 좀 이렇게 왔는데요.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강사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정말 이렇게 큰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한강하고 평화센터를 우리 강화 교동에 이게 이제 설치가 됐을 때 과연 이것들을 얼마만큼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좀 맞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평화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 계획들을 좀 짜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늙어가지만은 이제 어린 학생들, 미래 세대들한테 그 체험, 그러한 평화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정말 강화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강하고 이 지역 협의회가 지금 구성됐다고 하셨잖아요. 김포, 인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강화의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 강화 자체 내에서도 한번 이렇게 실천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강화 주민들이 또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좀 이렇게 활발하고 그러니까 강화 주민으로서의 그런 그 주인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갖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이동현 조상리에 관한 이성숙입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우리가 손님 오셔가지고 강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신 자기소개 드실 때 저는 어떻게 나를 소개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어떤 공직생활 어떤 단체 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생활을 하는 주부였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이 자리를 소개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나를 소개해줄까 나의 소속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저를 나타낼 때 제가 그걸 나타낼 때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입니다. 그리고 또 정서의 희망 리포트를 또 강화국장 정서의 희망 리포트이기 때문에 정서의 희망 리포트 이걸 항상 자랑스럽게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는 한강하고 평화센터 운영위원이 저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활성을 별로 하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에서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최근에 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이런 일들 하면서 명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거기에 명함에 한강하고 평화센터를 꼭 넣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강하고에 대해서 약간의 그 빚이라 그럴까 제가 또그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돌려줘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열심히 혼자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다리만 슬쩍 얹고 그 어떤 과일만 따먹는 그런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을 해야겠고 그 일을 한다는 건 곧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어떻게 기운을 모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정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박흥일 대표님께서는 좀 식상하시겠지만 제 소개를 좀 별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 30사, 20사, 30사 되고 싶은 네, 강화초등학교 교사 구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뭐 횡설수설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97년도에 우리나라 땅끝 토말에서 진부령까지 한겨울에 걸어서 50일 동안 도보 정주를 하면서 진부령까지 못 간 게 너무 섭섭해서 진부령부터 백두산까지 이제 이게 저의 빨리 통일이 돼야지 또 빨리 걸어서 숙제를 마감하고 또 유라시아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를 하고 싶어서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강화에 있는 평화교사연구회를 3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난정초등학교 난정평화교육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TF팀으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한강하고 평화센터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지만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호 선생님 특강은 제가 3번째 지금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냥 듣고 돌아서면 또 지워지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해야 될 일이 막 생기는 것 같고 숙제가 가득 생기는 것 같아서 심리적인 부담도 있지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가 제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10년 동안 살았지만 지역의 인사 자원과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지금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오면 박흥현 대표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으로만 하시던 유명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뭐 또 다른 자리에서 뵐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저도 쫓아가서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 관련된 컨텐츠, 사람, 공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평화의 섬 강화도라고 하는데 강화도에 평화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 평화 어머니회가 1년에 2번씩 이제 강화도를 1박 2일 워크숍을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미정도 걸어보고 교동도도 걸어보고 전 안정리도 걸어보고 곳곳을 현장을 가보거든요. 한번 왔다 가시면 그분들이 아, 강화에 진짜 평화가 있구나. 강화에서 할 일이 참 많아. 다 알고 있지만 현장에 와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눈으로 보고 바람을 통해서 느끼고 또 가슴속에서 뭔가 울먹울먹하고 가면서 다음에 우린 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강화 관련돼서 이시우 선생님이 대표적인 인물이시거든요. 저도 얼마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말씀들을 해주시지? 진짜 저 장학생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더라고요. 우선은 강화에서 평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자꾸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그 시작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이신 분들은 각자 살아온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 안에서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근데 오늘은 여기 도레미 마을에서 하지만 다음에는 저 평화책방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강화에 저쪽에 뭐 우리 난정 평화학교 만든다 그러는데 저도 최근에 2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공간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아니면 관련된 책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은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강화에서 뭐부터 할 수 있지?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월별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좀 재밌게 이렇게 막 너무 지금은 너무 공부하는 것 같고 좀 무섭거든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냐면 제가 아이들이랑 이제 평화기행 프로그램을 가끔씩 진행을 하거든요. 대학생들이랑.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가슴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렇게 확 열려요.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말 기발해. 야 너희들이 진짜 우리나라 평화통일 정책 입안자로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엉뚱하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전 진짜 제가 많이 반성하거든요. 야, 난 진짜 쟤네들한테 비하면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나는 아직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 강화끼리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힘을 모으고요. 외부의 단체들이 참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아요. 저 DMZ부터 해서 뭐 국경선 뭐 곳곳에서 평화 외치는 조직도 많고 단체도 많고
그다음에 그 활동가들도 많고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평화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거기도 한번 가보고 뭐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고 견학도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우리 강화를 한번 모시고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교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시간들 그런 공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속으로는 여기 양도면에 있는 순교자의 모후 전교 수녀회 소속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교동에서 화해평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그 거점으로 그 센터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해서 교동 공소 천주교 공소 있는 그쪽의 부지에 저희가 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와서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우선 이 제목이 강화에서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 제목이 항상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는 또 교동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동에서 평화 만들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에 가서 함께 하면 무언가 이런 생각들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왔더니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까는 너무 엄숙해가지고 저는 보니까 우리 함선 선생님하고 저도 강화 토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토종. 21대 이제 그 저희 조상이 강화 별일산집에 오셔가지고 한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시우 선생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 뭐 짧은 시간에 제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교동의 철책 부분적 개방이었어요. 또 원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인천시장, 당, 국방도 다 올렸는데 이사단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령관까지 다 오케이 했어요. 특히 이사단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군대가 그 대민 관계에 있어서의 활력이 바로 안보다.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층층 시하면서 그 유해사 쪽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3군사로 가니까 3군사 조금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가니까 아주 소극적이에요. 결국은 그때 김진표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국정지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가져갔고 결국은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적어도 추석과 설 그리고 이제 그 고기가 어패류가만이라는 곳이 부분적으로 개방하자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어쨌거나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을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데 거기 또 숟가락 얹는 분도 다른 분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3일 전에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 죽산포의 일부 개방을 강화가 아직까지 이제 보수 지역이죠, 그렇죠? 지역이고 이런 문제는 이 평화 만들기도 우선 강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동이 상당히 보수 지역이에요. 그런데 철조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중대장 한 사람이나 아니면 선임하사 한 사람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 못해가지고 작대기 가지고 들어가서 수모를 가만히 잡아올 정도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장비는 첨단화되는데 불구하고 뭐 최근에도 그 이쪽 송내리 이쪽으로 다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보수 언론들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손자병법을 보면은 전쟁에서 진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근무에서 진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 탈북자 왔다 갔다 하고 그 고정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내려옴으로써 계속 언론에서 군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결국은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더하죠. 초까지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평화가 어떤 분들한테는 좀 과거에 계속 있고 그냥 저기는 고향인데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과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느끼는 평화는 좀 과거를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난정 평화교육원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몇백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그 교육 체계 속에 있긴 하지만은 또 외부의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 강화를 국제적인 심포지움이 됐던 아니면은 철저하게 관련된 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민간의 영역이 좀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학교나 연수원이 없어갖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강 하구법을 어떻게든지 제정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제가 오늘 알았고요. 앞으로 좀 연구나 이런 것이 좀 그쪽에 맞춰서 내용을 잡고 모아보는 작업 이것이 좀 한편으로는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화가 육지가 거의 됐어요. 이제 다리가 놓여서 교동도 놓이고 성모도도 놓이고 물론 저 보름도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10월 12일인가 그 평화배떡이 배를 타면서 그야말로 좋은 게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말도 근처까지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게 강화는 배를 타야 기분도 좋고 교육이 되지 이거 육지로 덜렁덜렁해서 뭐 학교가 세워도 그거 교육 별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실제 서해 오도는 어로 한계에서 위더라고. 위인데 이제 거기 주민들의 어업 활동을 허용해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 있다가 저 오영달씨 보름도가 어로 한계에서 위에요, 위. 그래서 어업이 안 되던 데인데 지금 어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무너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유람선 이거 싹 좀 도는 거 이게 저 어떻게 교동도 쓰고 뭐 이렇게 이 유람선을 띄우는 거를 주민운동으로 이게 대중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뭐 내가 뭐 이런 느낌으로 보통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듣고서는 그렇지만 이 구체적으로 해갈 일도 있구나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뭐 20대 때부터 공동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그 공동체가 그냥 단지 자급자족의 소공동체 그런 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남북한의 통일기에 그 제3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런 것들과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점에 관심이 있어요. 또 그 인간관계에서 자본주의처럼 삭막하지 않은 어떤 협동적인 관계 아마 실제로 북한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 훨씬 좀 평화를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먹는 것만 풍족하다면. 그러니까 서로의 좋은 점들을 잘 이해하고 살려내는 것.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그 앞을 보고 좋은 점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 공동체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교동이나 강화 같은 곳이 새로운 사회, 남북이 공히 그거 그 정도라면은 또는 뭐 그렇게 하면은 의미 있겠다 싶을
새로운 체제 실험의 공간으로서 또 쓸 수 있을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아까 그 난징 초등학교의 그런 뭐 교육 관계, 딱 이미지가 그 어떤 교육원에 판넬 걸어놓고 이게 설명하는 이미지가 딱 떠올랐는데, 야 그건 정말 재미없겠다. 그래서 그냥 그 떠올랐던 게 이게 아마 한강하구는 한반도에서 뭐 몇백 년이 아니라 사실 뭐 1000년, 2000년의 그 배꼽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엄청난 문화와 교류의 역사, 사실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거의 뭐 약간 뭐 고려 때 병난도라든지 그렇게 알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경계가 없었을 때는 이 남북의 포구들이 엄청 교류를 많이 했다고도 듣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도 많을 것 같아요. 오가면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라고 할까, 한반도에 제가 그냥 명명을 해봤는데 한반도의 배꼽 문화, 한반도의 지중해 문화, 이런 어떤 그 과거의 문화도 좀 조명하고 또 앞으로 교류가 됐을 때 과연 여기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 곳으로 변모할까에 대한 상상력도 좀 발휘하는 뭐 그런 쪽에 좀 연구나 뭐 실험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하시는 동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의뢰하면 건축가는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지을까? 비용 문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족 구성 문제, 그다음에 대지의 상황, 그리고 또 그 마을의 환경, 그 지역이 바람이 센가 아니면 응달인가, 나무가 많이 큰가, 강이나 개울가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들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를 하나를 맡으면 교회는 제가 생소한 분야니까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보게 돼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요. 알고 이해해야 그래야 제가 다시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들을 설명해주고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정말 통일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또 알려하지도 않고, 제가 최근에 북한이 아니라 세계와 더불어라는 책을 봤는데 두 가지 책, 세계와 더불어라 하고 김일성 평전을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주체사람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느낌하고 다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다르구나, 많이 좀 친근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약간 일시적인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할 게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더 확장하면 국제법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한강하고법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바로 알기,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라도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보름대에서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화도나 이쪽 지역보다 보름도는 참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철조망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를 뭐 앞마당처럼 나가서 갈수 있고 있는, 그리고 고기도 잡고 뛰어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정이나 규제 또 그런 거로부터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당연한 알고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20대 때도 거기서 북한 쪽으로 1km 정도 이제 나가서 낚시도 했고 그러면 참 가깝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잘하면 수영해서 건너가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6.25 이후에도 그 염전에 가서 소금을 거기 사람들 갖다 먹었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옛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도에도 그렇고 보르기에도 제가 58년생인데 한 6살 때쯤 아버지 손잡고 거기에 이제 팥이 보름대에도 배가 한 200척 정도가 이렇게 새우젓이나 뭐 고기 잡는 배가 전라도 쪽에서 많이 와서 팥이가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봄에 왔다가 이제 가을에 늦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놀러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몇 년도 되면 60년대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규제가 없이 고기도 그렇게 뭐 엄청 대규모 선단위 고기를 잡을 정도로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정도에도 거기 그 지금 앞으로 바다 교동도 그쪽에서 그 말도 해병대 부식 공급선이 다녔어요. 예, 민간선은 못 갔지만 그렇게 다녔는데 그 이후로 자꾸 그 규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군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달라. 그게 어떤 사람은 못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적당히 가게 하고 그래서 뭐 크게 그 법을 다시 정해졌다면 지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크게 아예 적당히 뭐 사람 그 지휘관